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C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필기가 됐던 실기가 됐던 새로운 법규에 대한 규정 KC가 나타나게 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보신 분들은 보통 20점에서 30점까지도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KC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용어의 정리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용어의 정리를 해놓고요, 거기에 가로 넣기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말을 적어라, 이런 구조입니다. 먼저 개통접지,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한 그것을 대지와 개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연결하는 것이다, 또는 접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와 같이 가로치기를 해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낱말을 적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단독 운전이다.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자, 분리된 상태 좋죠? 그 다음은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분산형 전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 한번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죠. 니플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력값이 10%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직류를 의미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완전히 평활한 직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량의 교류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값이 10% 이하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미 필기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산형 전원이다라고 하는 건 중앙급전하고요 분리된 것이죠. 중앙급전은 한전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에 가로 넣기를 해볼 만하죠. 그러고 나서 전력 소비적 부분에서 분산 배치가 가능한 전원이다. 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있다. 자, 한번 보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전류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에 이미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과전류의 종류 두 가지를 적어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과부하 전류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단락전류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 가로 넣기로 역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나와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던 게 과부하 전류, 그 정의를 써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기에서는 정격 전류를 초과해서 흐르는 전류, 전선에서는 허용 전류를 초과해서 흐르는 전류, 그래서 반드시 차단이 필요한 전류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차단이라는 말, 단락 전류는 선과 선 사이가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점을 통해서 흐를 수 있는 가장 큰 전류를 의미한다. 이건 적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조합으로 볼까요? 특별조합이다. 우리는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조합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한마디로 안전전압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가 접촉을 해도 위험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전압으로 직류에서는 120V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50V 이하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0V라는 개념 또한 알고 있어야만 할 것 같죠? 자, 이것도 정의하라라는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대지전압이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자주 등장을 했던 거죠. 대지전압. 대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는데, 접지식, 접지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접지다라고 하는 건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접지식은 전선과 대지 사이에 걸린 전압이다. 비접지는 전선과 이무의 다른 전선과 사이의 전압이다. 자,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겠네요. 중성선 그랬네요. 중성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상 3선식을 생각하기 쉽죠? 그때 가운데 있는 그걸 중성극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미 출제가 됐고요. 중성선이라고 하면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 가로넣기로 출제가 됐었죠. 조상설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설비는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기구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재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자, 핵심 두 번째입니다.
전압에 종별했는데요. 우리가 KC가 되면서 그 전압의 범위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에서는 1kV 이하의 전압을 저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직류에서는 1.5kV 이하, 그리고 고압과 특고압을 구별짓는 전압을 7kV로 구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2번을 넘어가도록 하죠. 핵심 3번입니다. 표준 전압하고요. 표준 주파수에 대한 허용 오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바로 220V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220V의 허용 오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V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의 범위 6V, 22V, 38V, 플러스 마이너스 0.2Hz라고 하는 주파수 허용 오차 범위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핵심 4번입니다. 전선의 상별 색상이다 라는 말을 썼네요. 자, 우리가 전선에 있어 가지고 상별 색상은 갈, 흑, 회, 청 이런 색을 갖고 있는데 흑색을 현재는 검은색이다 라고 하는 걸로 바꿔놨다는 거고요. 청색을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걸로 바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이 상선에 대한 거, 상별 색상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네요. 핵심 5번입니다.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사항들은 사용 전압에 대한 파트는 그대로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가로 놓기를 둬서 여러분들이 안에 숫자를 기재할 수 있는 구조로 출제가 됩니다. SELV나 PLV 같은 경우는 직류 250V의 전압으로 인가를 해서 절연 저항이 0.5MΩ 이상이 나와야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FELV나 500V 이하의 경우라면 직류 50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1MΩ 이상의 절연 저항을 유지시켜야만 합니다. 500V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직류 100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1MΩ 이상의 절연 저항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단순화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0.5와 1, 두 개만 암기를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 6번입니다. SELV하고요, PLV, FELV에 대한 얘기네요. SELV다라고 하는 건 Safety Extra Low Voltage 이렇게 표현하면서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된 회로를 의미하고요.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접지 회로 이렇게 표현하죠. PLV다라고 하는 건 Protective Extra Low Voltage 이런 표현을 쓰면서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된 회로입니다. 얘는 SELV와 PLV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얘는 변압기 2차 측 한 단자를 반드시 접지해야만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접지식 회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FELV다라고 하는 건 Function Extra Low Voltage 기능적 특별조합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1차와 2차를 정기적으로 절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접지를 하게 되죠. 접지 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 세 가지를 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보라, 명칭을 적어보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출제가 됩니다. 자, 밑에는 특별 저압이다라고 하는 거, 인체에 걸려도 인체가 위험하지 않는 전압을 의미하면서 우리 직류에서는 120V 이하를, 교류에서는 50V 이하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가로를 쳐주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이 전압의 사이즈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핵심 7번입니다. 전로의 절연 내력 이런 표현을 붙였고요. 우리는 첫 번째로 절연 저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절연 저항. 그럼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공구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매거다라고 부릅니다. 매거. 얘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회로를 어떤 상태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정전 상태로 두고 측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전이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누설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누설전류 크기, 여기가 가로쳐진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절연 내력 시험,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부분들이 가로놓기 문제로 출제가 됐죠. 여러분들은 많은 양을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는 시험 전압을 어디에다 인가할 거냐? 전로와 대지 사이에 인가하게 되고요. 다심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몇 분간 인가할 거냐? 10분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연 내력을 시험을 했을 때 이에 견뎌야 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시험 전압의 2배의 직류 전압,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류 전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과정이고요.
직류로 테스트를 하고자 한다면 그 시험 전압 기준으로 2배를 해야 된다.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만 할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의 범위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전로와 대지 사이에 똑같죠? 다심 케이블은 어디에다 한다?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역시 10분간 시험 전압을 인가한다라고 하는 거. 자, 가로넣기 보시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08번입니다.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 전압을 할 때 어떤 전압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최대 사용 전압을 기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간혹 뭐가 나옵니까? 공칭 전압이 나오죠. 공칭 전압에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 사용 전압에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이게 개통 최고 전압 이렇게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용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이 시험 전압을 인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이미 이와 같이 시험 전압의 배수가 출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넣기. 자,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핵심 9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시설의 종류 그랬죠? 우리 접지 시스템은요, 개통 접지가 있고요, 보호 접지가 있고요,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다. 개통 접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3상 4선식이었죠. 보호 접지다라고 하는 건 감전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필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 필의 침에 대한 얘기죠. 필의 침. 그래서 이 세 가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시설의 종류, 어떻게 접지극을 매설할 건가에 따라서 전기 설비에서 저압 전기 설비와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를 별도로 이렇게 저압은 저압끼리, 고압, 특고압을 묶어서 하나의 접지극을 형성하면 이게 단독 접지입니다. 공통 접지는 얘들을 묶어주는 걸 공통 접지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통합 접지는 전기, 전자, 통신 할 것 없이 모든 걸 하나의 접지극에 연결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 이 공통접지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독 접지보다는 공통접지의 특징을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얘기가 되죠. 접지극의 신뢰도는 향상이 되겠죠. 접지극은 여러 개를 땅에 매설하기 때문에 합성 접지저항은 병렬 접지극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지저항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접지극이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서지가 유입되게 되면 그게 다른 접지극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접지극을 다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전위가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지극 수를 우리가 기기 하나에 하나씩 매설하는 경우보다는 접지극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접지의 특징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핵심 10번째입니다. 접지극의 매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 접지극은 어디다가 매설하는 게 바람직한가?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곳이지요. 건조한 장소보다는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 그죠? 오염된 물이 있는 곳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다습한 부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접지극을 매설을 할 때는 지면으로부터 0.75m 깊이에 매설해야 됩니다. 0.75m. 자, 이와 같은 게 출제된 적이 있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지물이 있고요. 지지물에 철골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얘가 철골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지지물로부터 지중에서 1m 이상을 이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m 이상을 이격을 해서 땅속으로 접지극을 매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지물의 끝단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잠깐 보도록 하죠. 접지도체를 철주, 이게 지지물 자체가 철골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고요. 금속체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는 접지극을 철제 밑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거냐? 0.3m. 그 다음에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뜨려서 매설을 할 거냐? 1m 이상. 접지 도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면으로부터 약 몇 메다 높이까지, 2m 높이까지는 주로 쓰고 있는 게 합성수지 몰드라든가 또는 합성수지 관을 이용해서 덮어줘야만 한다. 지하로는 역시 75cm, 즉 0.75m 깊이까지는 보호를 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접지 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당 2m 높이까지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합성 수지관을 이용하거나 또는 합성 수지 몰드를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 자, 이 정도의 얘기 가로넣기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이미 됐던 사항들입니다. 핵심 11번입니다. 접지 도체 굵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접지도체 굵기요. 자, 접지도체다라고 하는 게 얘를 의미하죠. 전기 설비가 하나가 있고요. 전기 설비에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접지를 모아주는 걸 접지 단자라고 하죠. 이 접지 단자가 있으면 기구 외암을 접지 단자에 연결하게 되고요. 그때 이 선을 P2라고 부르면서 보호도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호도체. 그러면 접지 단자하고요. 접지 극, 얘를 접지 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접지 극, 걔와 접지 단자를 연결하는 선, 얘를 접지 도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접지 도체 굵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언제든지 시험 출제가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얘를 접지 도체 굵기 결정을 할 때는 큰 고장 전류가 흐르는가 또는 흐르지 않는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펠에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다고 하는 건 큰 고장 전류가 흐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흐르지 않으면 6스퀘어 이상이면 되고요. 흐를 수 있다라고 표현되면 16스퀘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철제를 이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50스퀘어죠. 어디서 나오든 강제 철제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접지도체, 보호도체 할 것 없이 모두 50으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혹시 본딩이라든가 보호도체에서 알루미늄을 쓰겠다 그러면 16스퀘어라고 기재를 하시면 거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그렇게 숙지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을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계기구 외암에 접지하는 접지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계기구와 고압이나 특고압이 겨울하면 6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적용하게 된다. 6스퀘어.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로 기본은 16스퀘어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라 하더라도 7kV 이하의 전로이거나 25kV 이하의 다중접지식이라면 얘가 중요하죠. 시험에 아주 잘 등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6스퀘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얘가 나오게 되면 연선을 썼을 때요. 연선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1.5스퀘어 이상의 굵기면 되고요. 코드선을 적용하거나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한 개, 우리는 단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가닥의 굵기가 얼마냐? 0.75스퀘어다라고 하는 접지도체 굵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한번 쭉 숙지하고 가도록 하죠. 핵심 12번째입니다. 보호도체에 대한 얘기죠. 자, 보호도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얘기하죠. 전기 설비가 있고요. 이 전기 설비를 사람이 접촉을 했을 때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암을 접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전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해서 얘를 보호도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보호도체의 굵기 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반드시 산수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셔야만 하고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K다라고 하는 거는 계수를 의미하죠. 전선의 재질이라든가 또는 전선의 재질 또는 절연 물질의 종류, 최고, 허용, 온도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 계수.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구리 같은 경우는 143을 적용합니다. 이건 줄 거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I다라고 하는 건 고장전류의 크기를 의미하죠. 고장전류의 크기. 자, 여기에 T다라고 하는 건 고장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고장이 지속되는 시간. 그래서 이 공식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네요. 5초 이하의 차단기가 있는 경우에 이 식을 적용할 거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호도체 굵기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선도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전동기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원선이 있겠죠. 이걸 상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방금 전에 보호도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이 보호도체는 상전선의 굵기가 보호도체의 굵기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선과 보호도체를 동일한 것, 똑같은 걸 사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보호도체 굵기가 결정이 된다. 16스퀘어 이하의 경우라면, 이게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16스퀘어 이하의 경우라면 그때는 이 보호도체는 얘와 동일한 16스퀘어의 굵기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얘가 35스퀘어 이하의 경우라면 16스퀘어의 동일한 굵기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35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는 상도체 굵기에 2분의 1만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바로 여기에 가로놓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보호도체 단면적 보강이다 이런 말을 썼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 설비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보호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면 이 보호도체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여기에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른다면 그때 우리는 이 보호도체를 굵기를 키워줘야만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호도체가 하나 있다면 구리 썼을 때는 10스퀘어, 알루미늄 쓰면 16스퀘어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를 굵기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두 개로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른다는 조건이 붙으면 구리는 10, 알루미늄이 16 이렇게 통일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핵심 14번째입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전기 설비가 하나가 있고요. 전기 설비의 외암을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얘를 접지 단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접지 단자를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접지극하고 접지극, 얘가 접지극입니다. 접지극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접지 단자는 주접지 단자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접지극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접지 단자는 보조 접지 단자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개통 내가 있고요. 전기가 사용되고 있는 내부 시설이 있고요. 전기가 사용되지 않는 개통 외가 있죠. 그랬을 때 개통 외에 수도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수도관마저도 뭘 해줘야 된다? 접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주접지극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얘를 사용할 때 굵기가 얼마냐? 구리를 쓰게 되면 6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쓰게 된다면 16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쓰게 되고요. 강철 도체를 쓰게 된다면 50스퀘어. 그래서 문제의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가로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도체의 굵기는 최대 25스퀘어를 넘을 수는 없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기 설비가 있게 되고요. 전기 설비에 보호도체가 있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보호도체의 굵기를 가지고 선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35스퀘어의 굵기를 쓰고 있다고 그러고요. 얘가 50스퀘어 굵기를 쓰고 있다면 이때 보호도체를 가지고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를 선정할 때는 큰 놈 기준, 굵은 선 기준으로 2분의 1의 굵기를 쓸 수 있다. 큰 보호도체를 기준으로 2분의 1의 굵기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 최대 굵기가 얼마를 넘지는 않는다. 25스퀘어 이하의 굵기면 된다. 혹시 이런 정도까지도 체크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주접지 단자 이런 말을 썼네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주접지 단자다라고 하는 건 접지, 극이 연결된 단자를 주접지 단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주접지 단자에 연결이 돼야 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전이 본딩 도체 연결해야 되고요. 접지 도체 연결해야 되고요. 보호 도체 연결해야 되고요. 기능성 접지 도체. 그래서 이런 건 네 가지를 기재해 보라. 이런 문구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이건 별도로 암기를 필요로 하고 있죠. 핵심 16번째입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그랬네요. 우리가 여기에 전기 설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설비와 설비 사이가 2.5m,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2.5m 이내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설비와 설비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를 설치하게 된다. 그때 얘의 굵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의 굵기는 기계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몰드 같은 데 집어넣어서 우리는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붙게 되면 2.5스퀘어 이상 되는 굵기를 적용하면 되고요. 기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달라붙게 되면 4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만 합니다. 알루미늄 도체가 나오면 16스퀘어라고 얘기했던 거, 자, 이와 같이 여기를 가로로 비워두고요. 여러분한테 적어라.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하나만 덤으로 노파심에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P2다라는 뭐가 있다고요? 보호도체가 있게 되고요. 이 보호도체가 35스퀘어짜리다. 얘는 50스퀘어짜리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접지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보호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등전이 본딩 도체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때는 작은 친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35를 기준으로 이 35에 2분의 1의 굵기를 적용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등전이 본딩 도체 굵기에 대한 거 전부입니다. 핵심 17번째입니다.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배전 방식이 뭘 쓰게 된다 그랬어요. 배전 방식이 3상 4선식을 쓰게 되죠. 3상 4선식을 쓰게 되니까 중성점을 갖다가 뭘 하게 됩니까? 접지를 해서 여기에 중성선을 하나 더 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얘를 L1, L2, L3, N 그 다음에 얘를 접지도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노출 도전부, 즉 전기 설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외함 또한 뭘 해줘야 된다? 접지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죠. 이렇게. 근데 얘를 갖다가 중성선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얘는 뭐가 됩니까? 감전에 대비해서 연결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보호도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보호도체. 얘는 보호도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보호도체하고 중성선을 하나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PEN 이렇게 표현하면서 펜도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얘의 기본적인 굵기, 필기에서는 아주 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만약에 구리를 쓴다 그러면 1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줘야 되고요. 알루미늄을 쓰겠다 그러면 16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얘를 시공을 할 때는요, 반드시 고정된 전기 설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하측으로는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폭발성, 분위기가 있는 장소는 보호도체 전용으로 해야만 합니다. 설치 조건을 적어라 그러면 이와 같은 걸 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핵심 18번째입니다. 피레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우리 피레 시스템 설비는 어디다 할 건가? 이런 건 단답 형태로, 그죠? 우리가 몇 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래서 3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숙지해주면 새로운 문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피레침이라고 얘기하니까 피레침 설비 또는 피레 시스템은 전기 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상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가 20m 이상 되는 장소. 전기 설비, 전자 설비 중에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소, 그죠?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소. 건축물이나 구조물 뭐 이런 정도 가로놓기 내지는 얘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있다. 핵심 19번째입니다. 수레부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자, 수레부 시스템은 우리가 외부 패렛 시스템이 있고요, 또 내부 패렛 시스템이 있는데 외부 패렛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건축물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20m 이상 되는 건축물이면 모퉁이 또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설비를 합니까? 피레침 설비를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설비를 해서 낙뢰가 떨어지면 이 피레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맞췄지요. 이거를 뇌를 받는다 그래서 수레부라고 표현합니다. 수레부. 그러면 낙뢰가 들어오면 이걸 대지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인하도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지로 버려주는 접지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부 패렛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수레부 시스템, 뇌를 받는 부분은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게 되는데 생김새에 따라서 돌침 방식이 있고요. 돌침. 수평도체 방식이 있습니다. 수평도체. 그 다음에 그물망도체로 바뀌어 있죠. 그물망도체 방식. 옛날에 이걸 메쉬라고 얘기했죠. 아주 시험에 이미 등장을 했고요. 이걸 3가지 쓰는 거 꼭 좀 숙지가 돼야 됩니다. 수레부 시스템에 대한 거요. 이제 배치 방법이다 라는 문구가 들어와 있네요. 배치 방법. 어떻게 수레부를 배치할 건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각법이 있게 되죠. 보호각법. 회전 구체법이 있습니다. 그물망법이 있게 되죠. 이걸 예전에는 메쉬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쉬. 지금은 메쉬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그물망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 2개는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얘기가 됩니다.
내부 필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 간접내 또는 유도내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 자, 두 개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핵심 20번째, 20번째입니다. 자, 인하도선 그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둘레를 한번 측정을 한 거죠. 둘레를 측정을 해서 인하도선에 몇 가닥으로 설치할 건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의 도선은, 그죠?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필의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이 등급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1등급과 2등급은 인하도선과 인하도선 사이를 10m 간격으로 해서 몇 가닥으로 끌어내릴 건지를 결정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3등급은 15m 간격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4등급은 20m 간격으로 해라. 자, 그랬을 때 1등급이 보호 등급이 가장 높은 거고요. 4등급이 가장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의 접지극 메쉬는 그물망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망인데 망과 망 사이의 간격, 얘가 5m, 여기도 5m 간격으로 메쉬, 접지망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체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핵심 21번째입니다. 서지 보호장치 그랬죠? 이 서지 보호장치의 목적이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지 보호장치는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요.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데 서지 보호장치는 선에 연결되는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과전압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0.5m 이내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0.5m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둘 다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핵심 22번째입니다. TNS 계통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T다라고 하는 게 전원 측의 접지 여부를 얘기합니다. T는 라틴어로 테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대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원 측을 직접 접지하겠다는 의미로 T라는 문구를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N이다라고 하는 건 뉴트럴이라고 해서 중성선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선. S다라고 하는 건 세퍼레이티드다 그래서 분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분리를 할 때인데 뭘 분리한다는 얘기냐? 보호도체하고요. 중성선 N을 별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도. 자, 이 의미를 문자로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TNS 계통을 전원 측은 한 점에 직접 접지했다. 즉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직접 접지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설비의 노출 도전부 얘 얘기합니다. 얘의 노출 도전부는 우리가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보호도체로 접속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호도체다라고 얘기하면 얘를 별도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한 건 얘입니다. 중성선 따로, 보호도체 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분리했다. 그래서 TNS 계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림교가 나오네요. 얘가 중성선을 의미하는 N선입니다. 그 다음에 P2다라고 하는 보호도체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분리할 때는 별도로 이렇게 그려줍니다만 얘를 하나로 쓰는 경우가 있죠. PEN이라고요.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서 이걸 우리 PN이다. 자, 뒤에 가면서 보도록 하죠. 이 가운데를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 23번째입니다. TNC 계통에 대한 얘기죠. 이 C다라고 하는 건 컴바인이라고 해서 복합. 그죠? 같이 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묶었다는 얘기냐? 보호도체 P2하고요. 중성선 N을 하나로 사용하겠다. 하나의 도체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 이걸 펜도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얘는 삼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중성선이 하나 들어왔죠. 얘가 지금 N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N선이고요. 얘를 보호도체 P2를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닥만 들어왔죠. 한 가닥만 들어와서 두 개를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얘 같은 경우는 펜도체다라는 얘기예요. 펜도체. 그래서 얘를 펜이다라고 써놨잖아요.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리는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핵심 24번째입니다. TNCS 계통에 대한 얘기죠. C는 컴바인이라는 얘기고요. S는 세퍼레이티드,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는 묶고요. 일부는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TNCS 계통은 계통의 일부에서 펜도체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TN
C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중성선과 별도로 PE 도체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TNS 계통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TNCS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가 돼 있습니까? 잘라서 보시자고요. 여기는 펜선을 하나로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호도체 PE가 있고요. 하나는 별도로 만들어서 중성선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는 S계통이 되는 겁니다. 이건 C계통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전에 봤지만 C계통과 S계통은 위치를 바꿔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TN계통은 그죠?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TN, C계통이 있고 TN, S계통이 있고 TN, CS계통이 있다. SC계통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죠? TN계통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충분히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핵심 25번째입니다. TT계통에 대한 얘기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T는 전원 측의 접지 여부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에 있는 T는 얘는 노출 도전부의 접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T 하게 되면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겠다. 이걸 T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설비의 노출 도전부 얘를 직접 접지하겠다. 전원의 접지 전극과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전원 측은 직접 연결했으니까 얘는 T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노출 도전부 이게 설비입니다. 설비. 그래서 3상 4선식이니까 선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얘는 외암 접지요. 외암을 여기다가 별도로 접지를 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돼서 접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요 이걸 이렇게 그려놔도 틀린 얘기가 아니겠죠. 이걸 이렇게 가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노출 도전부 외암을 이렇게 해서 대지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 이게 직접 접지 T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IT계통입니다. 이 I라는 의미는 전원 측을 인슐레이션 또는 임피던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원 측에다가 임피던스가 큰 걸 하나 삽입을 해버리면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비접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I가 붙게 되면 T는 노출 도전부는 직접 접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켰다. 이 문구가 중요하고요. 한 점을 그죠? 노출 도전부의 한 점을 임피던스를 통해서 대지에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기다가 노출 도전부의 한 점을 임피던스를 통해서 대지에 접속한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얘는 임피던스를 삽입했으니까 결국은 비접지가 되는 거고요. 노출 도전부는 별도로 접지를 했죠. 자,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접지를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호도체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쪽에다 접지를 잡아도 얘기가 되겠죠. 개통 접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핵심 27번째입니다. 전원의 자동 차단에 관한 보호 대책이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IT 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IT 계통은 주로 쓰고 있는 데가 병원의 응급실입니다. 병원의 응급실 같은 데서 주로 사용을 하죠. 응급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계통에 고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라인에 붙어있는 다른 전기기구들이 동시에 정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IT 계통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꼭 설치해야만 한다. 이게 아직 출제된 경향은 없습니다만 필기시험에는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절연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절연 감시 장치는 음향 장치하고요, 시각 신호를 꼭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누설 전류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해 줘야 되고요. 절연 고장점 검출 장치 또한 설치가 돼야 되고요. 과전류 보호장치, 누전 차단기 이와 같은 감시 또는 보호장치가 반드시 부착되어야만 한다. 자, 이런 정도 얘기를 가지고 27개의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렸어요. 물론 이 외에도요 많은 양들이 존재합니다만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우리 접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절연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개통 접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필의 시스템 개통에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다시 보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